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시간 처음 모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김도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른바 런종섭 논란, 또 회칼 테러 발언 등 여당의 악재가 쏟아졌는데 일단은 수습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물러났고요. 이종섭 대사도 출국 11일 만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올지 예상을 못했는데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 예. 일단 그 윤 대통령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어떤 여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은 여론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종섭 대사가 과연 귀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큰 일이었는가? 그리고 대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그 뭐 도피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그걸 받고 나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귀국을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라고는 했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선 문제인식에 좀 정부의 문제인식에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과 언론인을 겁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일주일간 직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되어지는 당사자인데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를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행위들이 국제적 망신 또 당연히 따라왔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인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도 이 관련되어지는 두 사람을 해임 사퇴시키는 게 맞지 자진 사퇴를 안 하는 어떤 절차를 밟고 또한 단기간에 어떤 귀국하는 형식을 밟는다. 이것은 어떤 여론 무마책이고 네. 지금 이러한 두 사건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고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한윤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잠시 엇박자를 내는 듯했습니다. 제2차 윤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까 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요구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후보 순번 갈등이 또 끼어들었어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례 순번을 둘러싼 충돌,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 교수님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윤한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갈등으로 몰아나간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정치 공세일 수가 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갈등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총선이라는 큰 어떤 그런 행사를 앞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그걸 마치 큰 대통령실과 용산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다라는 식으로 국민의당이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민주당은 그런 갈등이 없느냐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뭐 몰아가는 것은 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갈등으로만 보는 건 잘못된 접근이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갈등이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제에서 권력 투쟁입니다. 사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죠. 네. 그러니까 미래 권력 떠오르는 태양과 현재 권력인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권력 투쟁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나왔다고 하면은 3차, 4차도 나오고 이제는 우리의 짧은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MB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에 뭐 네. 대표 사이
그다음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김영삼과 이해창 간의 권력 투쟁, 이거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갈등, 그다음에 권력 투쟁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전과 달리 이번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고 또한 밀리는 모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레임덕으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또한 반면 한동훈 입장, 비대위원장 입장 같은 데는 아직까지 3년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또 그런 어떤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은 또 미래 권력은 또 승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양상은 총선이 끝나도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정치 생명을 거는 일인데 이걸 혼자서 결정했겠냐. 용산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이 교수님 이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과의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또한 추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무소속 출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김노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물론 이제 그 공천의 문제 자체가 있었던 건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지금 요 근래에 나왔던 그런 어떤 발언이 증거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장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미 공천이 취소가 된 그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정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주건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자 한다면은 지금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용산과의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지나친 억측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 대통령께서 뭐 그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무소속 출마를 용인을 해줬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하게 가지 않는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지금 수영구 후보잖아요. 어부질이라는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수영구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수영이 부산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지역구에 속하는데 만약에 현 상태로 하면 유동철, 정연욱, 장해찬 또 기타 후보 네. 이렇게 경쟁이 될 것인데 문제는 장해찬 후보가 계속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수영의 공천 문제가 부산 전체의 선거 구도를 조금 뭐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혼란을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 대신에 공천을 받은 게 전연 후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산에 연고도 없고요. 특히나 수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영구 옆 동네인 부산 진을의 경선에 참여해서 패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사람을 이 바로 옆 동네에 그럼 수영구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될까,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동철 후보는 유리한 구도 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만은도 장해찬 후보가 계속 갈 것인지, 계속 간다는 이야기는 뭐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지만은도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갈지 그렇지 않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영 지역구의 결과 그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부산 판세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몇 지역구에서는 예상 외의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여론조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만치 않은 어떤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뭐 독수리 오행제다 5명이 된 적도 있었고요. 이전 총선에서는 3명이 됐는데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절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수영구도 그렇고요. 네. 여론조사 자체를 만약에 신뢰를 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국민의힘이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 더 선전을 하게 된다면은 4석에서 5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석인데 예. 4석에서 5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다.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 수영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북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병수 후보. 예, 서병수 후보가 거의 뭐 7, 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대식 후보가 예, 배재정 후보에게 완전히 앞선다라고 보고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민심이 조금 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힘겨운 승부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부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게 대한민국 선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 굉장히 힘든데 현재 상태에서 예측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18석 전석을 석권하는 게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반인 9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현재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역대 총선에서 최대 의석이 재보궐선까지 포함해서 6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으로 본다고 하면 2석, 3석 요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3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3석 유지면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도 희망을 건다고 하면은 6석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아니면은 더 다를 수 있는 게 역대 선거에서 13대 총선부터 지금 이제 22대까지 다가오는데 선거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뭐 지역주의는 완화되고 기타 다른 균열들이 나타남으로써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이제 21대 같은 경우는 20대에 비해서 한 5% 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평균 득표율이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양자 대결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보면은 한 자릿수 득표 차가 거의 18개 의석 중에서 11개, 12개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번 지역 부산 지역 총선이 오로지 부산 내에서가 아니고 중앙의 바람, 중앙의 구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예. 6석이 될지 5석이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의석이 나온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다음에 제 3자인 조국 이 세 명의 구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뭐 수영, 사상, 북구 뭐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좀 선거구 중에 눈에 띄는 구 있습니까? 예, 예전에 뭐 저기 관심을 두는 거는 북구갑의 전재수 서병수에서 현직과 그다음에 관록의 서병수 전 시장 의원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합구가 되어진 남구 같은 경우도 관심. 박재호,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그다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진보당이 후보 단위로 해서 결정된 노정현 의원이 있는 연제구. 그다음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이죠.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 기장도요? 예, 최태경, 정동만인데 거기에 무소속으로 오규석, 정군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장군도 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릿수 차이, 그다음에 전국적인 판세의 어떤 뭐 경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온다. 이래 되면은 예측 불가가 될다. 예, 그래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중도 탈락한 서울 강북을 후보 자리를 결국은 조수진 변호사가 이어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 탈락했는데 역시 비명 행사다. 그리고 당심을 반영한 결과다.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의 탈락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해찬 의원 전 대표였을 때 명확히 되고 거의 쭉 되었으면은 이게 엄밀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강북을 같은 경우는 전략 지역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1차, 2차 투표를 통해서 정봉주가 되었는데 뭐 막말 논란 때문에 다시 이제 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선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박용준 의원이 하위 10% 되었고요. 감점 30% 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의 권리당원을 투표를 할 때 전국적 권리당원을 70%를 반영을 했어요. 이게 공정이냐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거 누가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서뜻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 유권자들은 그러면은 강북을에 있는 유권자들은 도대체 강북을의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경선이 아닌 왜 전국의 권리당원 70%가 반영되어야 하는 설명이 안 붙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왜 전국의 권리당원, 민주당 권리당원이 강북을의 후보자를 뽑느냐 선택하느냐 거기에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안 문다는 이야기죠.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비판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헛발질이 아니었나 헛발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그 공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신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25%까지 가산점을 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공천의 어떤 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말을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 공정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용할 정도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이런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서울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비공정성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정말 지금도 뭐 이재명 비명계 친명계로 나눠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올바른 어떤 경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안심할 부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좀 실망스럽다. 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뭐 막말 논란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아마 많이 따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이 박용진 의원은 억울하지만 이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결국 밝혔습니다.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의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뭐 정치인으로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다. 뭐 현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지만은도 그 미래라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총선 결과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획득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자리매김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전 지금 뭐 의원이죠. 지금 의원이 의원이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은도 뭐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은도 장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선거 결과 또 조만간 또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게 네. 해서 여러 가지 또 재보궐 선거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뭐 누구나 보더라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정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준다는 건 충분히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흔히 소탐대시라 그러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작은 것을 버림으로써 대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으로 이재명 대 박용진, 즉 박용진 대 이재명이라는 향후 당권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민주당에서 하나의 어떤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어떤 인물이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의 부상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지 이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어느 누구도 예측을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가고 20% 아니 더불어민주연합을 추월하는 지금 그렇죠.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정당과 그다음에 22대 총선에 참여하는 군소정당 다 포함해서 어느 정당도 우리 유권자들의 일부가 아니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욕망 이런 것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걸 누가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했다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네. 현재에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았다는 이야기죠.
3년 또 더 못 기다려. 3년을 어떻게 기다렸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년 전 선거 때도 그렇지만도 공정과 상식이 우리나라 지배 담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에 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율배반적 행위를 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만 잘 되려고 저렇게 행위를 했냐라고 충분히 비판받을 행위를 했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재판도 받고 있고 2심에서 어쨌든 뭐 실형까지 받았죠. 예, 좋습니다. 좋은데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네들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조국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 전체가 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정서적으로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는가? 이거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부과하려고 했던 그 단체들, 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공정과 상식에 따른 행위들을 2년 동안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갸우뚱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도 예상보다는 놀라운 정당 지지율 그리고 나중에 의석 배분을 받으면 뭐 현재 상태로는 뭐 13개에서 15까지 지금 예측을 하는 상태니까 네. 어디로 뛸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의 급부상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급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원래 있던 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네.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표가 그리고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정도의 지지율이 있었으니까요. 조국한테는. 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조국 이제 혁신당이 과연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율배반적인 행위, 자기 자식을 위한 그런 행위들, 공정과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럼 그걸 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방식입니다. 아주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했죠. 그런데 네.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출근하면서 보면은 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문재인 정권이 많이 퍼주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고갈됐습니다. 고갈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는 정말 이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왜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표현한다면 그 어느 대통령도 독재를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다 자기들의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한미 FTA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미국 쇠고기 협상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니까 거기에서는 또 데모가 나왔습니다. 5년에서 10년 지나면 광우병 걸린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에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의 현재 권력을 독재라고 비판한다면은 향후에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모든 대통령이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는 표현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민들의 선택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찍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방송에서도 말하지만 언론에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자체가 국가 모독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슈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준석이랑 이낙연 대표 얘기도 좀 나눠보죠. 사실 사정이 영 좋진 않아요. 지역구에서도 열세를 못 미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이 두 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두 분이 처음에 빅텐트를 설치를 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헤어졌죠. 예, 헤어졌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3당이 성립하고 존재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성공 사례가 많이 없다는 이유는 또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선거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발휘되거든요. 특히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세가 모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3당이 존립 존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예상외의 복병이 나온 과정에서 이준석과 이낙연 씨로 대표되어지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활로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더불어서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을까 그래야 여섯 배분을 받는데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5% 4% 이런 나오거든요. 그럼 현 상태에서 5% 4%면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선거 날이 돼버리면은 양당이나 혹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표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준석과 이낙연 앞날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이 과대평가했을 수 있때까지 예, 이준석은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아이덴티티가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가하세요? 이 초기에도 이준석을 눈여겨봤는데 네. 방송에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제로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예,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약하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정확히 밝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젊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장점인데 그것마저도 신선감마저도 없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바람이 거친 사라졌던 것처럼 네. 안철수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차라리 그냥 보이스나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낫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맞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왜? 보수인지 진보인지 색깔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없었고요. 네.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도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지러우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합 자체도요. 결국은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것이다. 좋습니다. 총선까지 아직 3주가 남았는데 판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뭐 예측 불가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판세와 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수님부터요. 예,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더 많은 표를 줄지 어떤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 아니면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라고 감히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망적 투표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누가 잘할까라는 관점에서 주로 투표를 하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회고적 투표에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주로 투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복합적으로 중앙정치와 또 지방정치 맥락하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혼합적으로 나가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권 심판론을 주로 할 것인가 국정안정론 쪽이냐라에 따라서 틀리는데 네. 이게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단기간 한 달 정도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예를 들어 부산도 관련되지만 또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뭐 불경 메가시티 실패 이런 걸로 해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었지만도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또 역전이 되었거든요. 또 최근에 이종석 황상무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그럼 향후 남은 3주 동안에 또 이런 일이 몇 번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누가 실수를 좀 적게 하는가 누가 좀 더 비호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고요. 일반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은 각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공천이니 이종섭이니 황상문이 뭐 대통령이 나오고 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가지는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선거의 판세와 구도는 네. 현 상태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성수 교수님, 김도경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